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으로 마인셋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과 교수인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는 2018년 1월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8년 10월 메이븐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되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 전 세계 50개국 누적 판매 600만 부를 돌파하고 아마존에서는 258주 연속 상위 20위에 들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국내에서는 40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2023년 2월에 40만 부 기념 특별판이 출간되었습니다. 특별판에는 저자의 새로운 한국어판 서문도 추가되었는데요. 저자는 이 책의 전 세계적인 인기 속에서도 한국만큼 뜨겁게 이 책에 호응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유독 한국에서 이 책의 반응이 뜨거웠는지 저자 나름대로 이유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은 심리 상담가를 찾아갈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면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의 연륜도 한 몫을 하겠지만 평생 심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친 학자이자 상담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리를 인간 심리 특성 중 하나로 이해하면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약 550페이지 분량의 비교적 두꺼운 책이지만 12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으니 얇은 책을 12권 읽는다는 마음으로 찬찬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에서는 특별판에만 수록된 한국어판 서문 일부를 포함하여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삶은 그 자체로 비극적이다. 하지만 그 고통이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그 때문에 비뚤어지고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당신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선 작은 것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오늘 당장 중단하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식의 합리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혼란을 키우고 실천을 방해할 뿐이다. 이유를 정확히 몰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명확히 표현할 수는 없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직감할 수 있다. 우리는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여서 누구도 자신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하라. 그 비겁하고 천박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당신을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하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판단이 행동의 기준이다. 세상이 정한 행동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당신이 속한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지는 말라. 인생은 짧다. 전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견한 것들을 혼자서 알아낼 만한 시간은 없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지혜는 어렵게 얻은 것이다. 전통과 문화 속에는 분명히 삶에 유익한 지혜가 있다.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말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가정도 평화롭게 꾸려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만 하라.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몇 주가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제대로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내나 남편,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머릿속을 거짓으로 채우는 걸 중단하면 머릿속도 정돈되기 시작한다. 거짓 행동으로 삶을 왜곡하는 걸 중단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쯤에는 조금 더 미묘하고 새로운 당신의 잘못이 드러난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역시 중단하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판단력이 향상되면서 꼬이고 뒤틀린 과거 문제들도 정리된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고 더는 삶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인생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냉소와 기만으로 그 비극이 더 악화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타락의 길에서 빠져나온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비극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을 그저 비극으로만 머물도록 그 비극이 불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불안과 절망, 원망과 분노가 처음에는 폭발 직전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지만 맑아진 정신은 삶의 좋은 면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누구보다 평화와 세상의 모든 선함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악한 곳이 아니다. 그 후에도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비극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곳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에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면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를 규정한다는 것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내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로 인해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신은 뭔가를 배울 것이고 그렇게 얻은 교훈을 미래에 활용할 것이다. 아프다고 고통을 회피하면 끝없이 지속되는 절망과 막연한 실패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소중한 시간을 덧없이 흘려보내야 한다. 그런데 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일까? 성공을 규정하지 않으면 실패도 규정되지 않는다. 성공을 명확히 규정하면 성공이 불가능해질 염려가 있고 실패를 규정하지 않으면 실패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도 실패는 실패다. 순진하게 이 등식을 믿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끝없는 실망과 자기 비하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오심을 떨쳐내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것이든 분류하고 정돈해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불분명하게 말하면 어떤 것도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목표도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불분명하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지 않는 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협상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고 수준의 삶에 이르면 영혼과 세계는 언어를 통해 체계화되고 언어를 통해 연결된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삶은 제자리를 잃고 방황하게 된다. 뭔가 잘못되었으면 생각과 행동만이 아니라 인식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혼돈이 목전에 닥쳤다는 징조다. 그런 혼돈은 뱀처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마비시킨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용은 몸집을 키워간다.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끔찍한 혼돈으로 붕괴된 상태에서도 새롭고 긍정적인 질서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료한 생각과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문제에서 탈출하려면 먼저 문제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 문제를 빨리 인정할수록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진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출발점이지만 나에게도 불행할 권리가 있어 라고 푸념하는 것은 여전히 미심쩍은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현재 상황에서 당신의 불행은 당연할 수 있다. 물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 상황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삼는다. 그런 게 아니라면 성숙하지 못해서 징징거리는 게 아닐까. 두 가능성을 같은 수준에 두고 따져봐야 한다. 당신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미숙한가? 미숙함은 이론적으로 바닥이 없는 무덤이다. 그러나 미숙함을 인정하면 누구나 미숙함을 바로잡고 채울 수 있다. 우리는 복잡하게 뒤얽힌 혼돈을 분석하고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의 특성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외부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과정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정확한 표현은 정밀한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실제로 일어난 끔찍한 사건과 일어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모든 가능한 사건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고 해보자. 어쩌면 죽을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손쓸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당신이 의사에게 그 통증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질병이 당신을 괴롭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당신이 진단을 위한 대화, 즉 정확하게 표현하는 행위를 회피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다. 한편 당신이 의사에게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여러 질병 중 하나를 특정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아무것도 아닌 증상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심각한 질병이라 해도 최소한 상황을 발전시킬 기회가 생긴다. 정확성이 비극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을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다. 그리고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버리는 악마를 쫓아낼 수는 있다. 숲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호랑이인지 악어인지 알 수가 없다. 호랑이나 악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리일 수도 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작은 다람쥐가 낸 소리라는 것을 알아낼 수도 있다. 숲에는 온갖 기이한 것이 산다. 때로는 그 기이한 것이 다람쥐처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기이한 것이 어느 순간 용으로 변한다. 당신은 용과 맞서는 전설의 기사가 아니다. 당신은 사자를 맞닥뜨린 생쥐이고 늑대의 눈빛에 온몸이 마비된 토끼에 불과하다. 숲에는 다람쥐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무시무시한 것도 상상이 만들어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상에서는 감히 맞설 엄두조차 안 나던 무서운 것도 막상 현실에서 맞닥뜨리면 그럭저럭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많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해도 웬만한 것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뜻밖의 닥친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면 현실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큰 혼돈에 빠질 것이다. 혼돈은 점점 확대되어 모든 질서와 미래와 감각을 삼켜버릴 것이다. 현실을 무시하면 머지않아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혼돈의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 가짜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가 점점 벌어져 결국 우리는 그 틈새에 빠지고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하면 혼란과 고통의 심연에 빠져 허우적댈 수밖에 없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고 그 단어들로 올바른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으로 올바른 단락을 구성해야 한다. 과거는 정확한 언어로 핵심을 포착했을 때 온전하게 되살아난다. 눈앞의 현실을 명료하게 서술해야 현재가 미래를 방해하지 않는다. 현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미래가 혼탁하고 불쾌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언어로 말하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정당화되는 빛나는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만물을 꿰뚫어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로써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해낸다. 꼬마 괴물들을 양탄자 밑에 감추지 말라. 그 괴물들이 양탄자 밑에서 새끼를 치고 어둠 속에서 점점 커진다. 그리고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어둠에서 뛰어나와 당신을 삼켜버린다. 그러면 당신은 미덕과 명료함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혼란과 고통만 가득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때 현실은 단순해지고 깨끗해지며 명확히 규정되어 삶이 편안해진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된 전체에서 떨어져 나와 쉽게 지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주변을 단순화하면 모든 것이 명확하고 유용한 것으로 변한다. 그러면 복잡성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압도되지 않고 주변의 것들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애매모호하게 방치하면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서로 혼란스럽게 뒤섞이면서 세상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다. 대화할 때는 주제를 의식적으로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까다로운 문제를 두고 대화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의 주제가 모든 것이 된다. 이런 무분별한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부부간의 대화가 중단되고 끊어지는 이유도 대부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일어난 문제, 지금 존재하는 문제, 훗날 닥칠 수 있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주제로 오르며 대화가 말다툼으로 변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솔직히 털어놓음으로써 혼돈에서 질서의 세계를 끌어내야 한다. 불행과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움츠리고 숨는다면 당신의 어두운 내면에 숨어있는 작은 용이 거대한 용으로 변해 당신을 단숨에 삼켜버릴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어디에나 있다는 것은 지독히 나쁜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목표로 삼는 곳에 이를 수 없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A 지점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도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정처 없이 방황해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실망과 좌절이 있을 뿐이다. 불안하고 불행해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다. 원한과 복수심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당신의 의도를 말로 표현해보라. 그래야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알아낼 수 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라.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낼 수 있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라. 당신의 잘못에 주목하고 그 잘못들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할 때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삶의 혼돈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서라. 혼돈의 바다를 정조준하라.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지도에 표시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항상 솔직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현실 세계는 고통에 짓눌려 있다. 이 명제는 반박할 여지가 없다. 허무주의자의 회의로도 이 명제는 약화되지 않는다. 전체주의자도 이 명제를 지울 수 없다. 어떤 냉소주의자도 고통에 찌든 현실에서 탈출할 수 없다.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교묘히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의 흐름이 내 믿음의 밑바탕이 되었다. 내 의식의 밑바닥과 내 모든 생각과 행위를 낱낱이 뜯어봤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나치의 수용소 교도관이나 수용소 군도의 인민위원 혹은 지하 교도소에서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당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제야 비로소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인간이면 누구나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인간이면 누구나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이 있기 마련이다. 최악의 죄가 순전히 고통을 주려는 목적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짓이라면 선은 그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런 잘못된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선이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라.
주의하고 집중하라. 고칠 수 있는 것이면 고쳐라. 현재의 지식에 교만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전체주의적 자만심은 무자비와 억압, 고문과 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지하라. 나의 내면에 감추어진 비겁함과 악의, 원한과 증오를 인정하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기 전에 나의 잔혹한 심성을 살펴라. 어쩌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탓일 수 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면서 수많은 죄를 범했으면서 감히 하늘의 영광을 바라지 말라. 결국 나도 세상이 사악해지는데 한몫 거둔 것이다.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은 것은 나치와 공산주의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인생의 필연적인 고통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줄이는 모든 행위는 선한 것이다.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나의 신념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도덕적 가치체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은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불필요한 고통을 완화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닥치는지 알기 때문이다. 20세기가 바로 그 결과다. 20세기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지옥의 반대편에는 천국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줄이는 모든 행위를 가치체계의 최정점에 둔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겠다는 원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융은 그런 도덕적 가치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내적으로 모순되더라도 상관없다. 융은 개개인이 도덕적 가치체계의 최상위에 두는 것은 그가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만의 신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모든 행동의 기준이고 그가 가장 굳게 믿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인격의 반영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상반되는 두 인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결과다. 우리는 두 면을 다 가지고 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편의주의는 맹목적인 충동을 따르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선택이다. 편의주의로 얻는 이익은 오래가지 않는다. 편의주의는 본능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편의주의는 어떠한 고귀한 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하고 무책임하다. 편의주의를 분별력 있게 대체할 때 삶의 의미를 얻는다. 의미는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때 생겨난다. 의미는 세계의 가능성과 세계의 가치체계가 상호작용할 때 생겨난다. 가치체계가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를 향할 때 생겨나는 의미는 삶을 지속하는 데 힘이 되어준다. 의미는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다. 의미로 인해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해지고 삶의 모든 순간이 나아질 것이다. 바르게 행동하면 심리적인 안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당신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당신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일관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모든 것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이 완성된다. 인생의 의미는 더욱 충만해진다. 의미는 경험으로만 느낄 수 있다. 단지 정보를 모으고 재현하는 감각으로는 알 수 없다. 의미는 편의주의보다 강하다. 의미는 언제나 모든 충동을 넘어선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이다.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아무리 원망해봤자 바뀌지 않는다.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삶이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인생의 수고로움을 덜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라. 귀찮아서 오랫동안 미뤄둔 서류 작업도 좋다. 어질러진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다. 이 모두가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가치책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인생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험은 신의 은총도 행복도 아니다. 이런 경험은 알게 모르게 망가뜨린 삶에 대한 속죄다. 비정상적인 삶에 진 빚을 갚는 것이고 참혹하던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것이며 병들고 타락한 역사를 정화하는 것이다.
또한 언제든 지옥의 잠재적 시민이 될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기꺼이 낙원을 지키는 천사의 역할을 맡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비유하자면 편의주의는 모든 해고를 벽장에 감추는 것이다. 자신의 어두운 비밀을 감추는 짓이다. 당신이 카펫에 방금 흘린 피를 덮는 것이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짓이다. 쉬운 길만 선택하는 편의주의는 비겁하고 천박하며 잘못된 것이다. 편의주의가 반복되면 사악한 면이 모습을 드러낸다. 편의주의는 당신의 저주를 다른 사람이나 미래의 당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늘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당신 하나 때문에 당신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진다. 그래서 편의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편의주의적인 행동에는 신념도 용기도 희생도 필요하지 않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세상은 이런 행동과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쉬운 길을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을 갖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의미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 의미는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의미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속임수일 뿐이다. 의미를 찾았다는 것은 혼돈과 질서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모든 요소가 최적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의미가 생겨난다. 편의적인 것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다. 즉각적이고 충동적이며 제한적이다. 한편 편의적인 것들도 높은 목표에 맞게 잘 선택하고 조절하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의미는 언어로 잘 표현되지 않는다. 언어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중 절정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환희의 송가를 들어보았는가?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절제된 합창 소리가 이에 더해지면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위대한 작품이다. 환희의 송가는 아름다움이 결국 공허함을 노르고 승리한다는 것을 음악적으로 재현한 걸작이다. 인생의 의미 역시 이런 식으로 서서히 그러나 웅장하게 다가온다. 의미는 원자부터 세포와 기관, 개인, 사회와 자연 및 우주까지 존재의 다양한 층위의 기능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각 층위의 움직임은 다른 모든 층위의 움직임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조화를 이룬다. 무의 세계를 뚫고 나와 햇살을 향해 열리는 장미꽃 봉오리처럼 의미는 깊은 심연에서 태어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의미는 칙칙한 연못바닥에서 시작해 맑은 물을 향해 조금씩 올라가다가 결국 수면 위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에 비유된다. 활짝 핀 연꽃의 황금빛 수술은 완벽한 존재인 부처를 상징한다. 부처는 모든 말과 몸짓을 통해 신의 뜻을 드러내고 연꽃은 바로 그런 부처가 전하는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운다. 의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난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역사의 모든 끔찍한 투쟁마저도 선하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궁극적인 균형이다. 한쪽에는 변화와 가능성으로 충만한 혼돈이 있고 반대편에는 오염되지 않은 절제된 질서가 있다. 의미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더 순수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생산적인 새로운 균형이 탄생한다. 의미는 한층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의미는 사랑과 진실만이 가득한 곳, 사랑과 진실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재 내 주변을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에 집중하라.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신경 쓰이는 게 뭔지, 걱정거리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과 바로잡아야 할 것에 주목하라. 그런 것들을 손쉽게 찾는 세 개의 질문이 있다. 이것이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 중 아니오라는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선을 돌려야 한다.
목표를 낮춰도 좋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 바로잡고 싶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고 그것을 바로잡아라. 하루면 충분하다. 지금 책상 위에 봐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해보자. 계속 그 서류를 외면하고 있다. 출근해서 그쪽으로는 아예 눈도 돌리지 않는다. 거기에는 분명히 끔찍한 괴물들이 숨어있을 것이다. 납세 신고서와 각종 청구서, 검토해야 할 자료들, 확답하기 어려운 요청 메일들이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러한 당신의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두려움에 공감해보자. 어쩌면 그 서류 더미 속에는 집채만한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구렁이에게 물릴 수도 있다. 어쩌면 머리 9 달린 히드라일지도 모른다. 머리 하나를 잘라내면 7개가 더 생겨난다.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본다. 저 서류 더미에 내가 꼭 처리해야 하는 게 있을까? 정신을 차리고 일부라도 꼼꼼히 살펴볼까? 20분이면 될까? 그런데 아무리 빨리 봐도 20분 안에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10분, 5분이라도 살펴보자. 그것도 싫으면 단 1분이라도 괜찮다. 아주 일부라도 들여다봤다는 것만으로 일단 성공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서류 더미 일부를 봤기 때문에 서류 더미 전체의 의미는 줄어든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자신에게 보상을 준다. 와인을 곁들인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이나 영화를 보는 건 어떤가? 할 일을 끝낼 때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했어요 하고 칭찬해달라고 해보자. 그러면 더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그들도 안 하던 칭찬을 갑자기 하려니 어색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요청해보자. 무엇이든 처음에는 서툴러도 자꾸 하다 보면 능숙해진다. 무슨 일을 하든 일할 맛이 나야 한다.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자기만의 비결을 찾아야 한다. 함부로 나는 동기부여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짓지 말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인 동시에 누구나 다 아는 단순한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자신을 잘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오늘 하루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침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해도 좋고 잠자리에 누워서 해도 상관없다. 자신에게 이것만큼은 오늘 꼭 끝내자 하고 부탁해보자. 정중히 부탁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자. 너무 욕심내지 않고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아마 어지간한 부탁은 다 들어줄 것이다. 한동안 매일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을 유지해보자.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게 습관이 될 것이다.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때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정해놓고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자. 나치 소련, 중국의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전체주의는 나쁘다. 한 나라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롭다. 높은 목표를 세우자.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에 집중하자. 진실을 배신하지 말고 최고의 선으로 향하는 길을 벗어나지 말자. 우리에겐 바로 세워야 할 세상의 질서가 있고 지켜야 할 인생의 미덕이 있다. 우리에겐 이겨내야 할 악이 있고 극복해야 할 고통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져야 할 우리 자신이 있다. 내가 아는 한 지금 언급한 내용은 서구 문명을 지배하는 규범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도덕률이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과도 일맥상통하는 도덕률이기도 하다. 이는 인류의 정신이 도덕률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와 십계명이라는 원초적인 도덕률에서 벗어난 진정한 독립적 주체로서 긍정적인 비전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단순히 극한의 자기 통제와 자기 반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근원적인 욕망에 대한 내용이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수동적 표현이 아니라 죄의 대척점에 있는 선을 추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천명이다. 산상수훈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오늘에 집중하라. 그래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바로 눈앞에 놓인 그 일에 완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힘을 쏟을 수 있다. 다만 우리 내면을 환한 빛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해야만, 그래서 세상을 환히 밝히겠다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겠다고 결심해야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희생해야 할 것은 그게 무엇이든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삶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해야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깨달음은 여명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폭군 역할을 벗어던지고 현재에 집중한다. 세상을 조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순교자나 폭군의 역할을 중단하고 협상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다. 목표를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알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누구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깨달아간다. 그래서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해법을 발견해간다.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에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남들 일에 간섭도 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이제 당신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하다. 삶은 여전히 험하고 높은 산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웠다. 지금 공경에 빠진 사람이라도 훗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보다는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힘껏 두드려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는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들에게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어린아이들이 겪는 괴롭힘의 가장 흔한 원인도 체격 차이다. 7살짜리는 아무리 힘센 녀석이라도 10살짜리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성인의 세계에서는 이런 힘의 차이가 사라진다. 체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 이유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남녀의 차이는 예외인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크고 힘이 세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저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가학적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맞닥뜨릴 때 그에 따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잘 우는 아이일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말이다. 또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합당한 분노의 감정 역시 비도덕적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내담자 중 폭압적 성향이나 과도한 경쟁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과 관련된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화를 잘 내고 간섭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심리작용은 결코 1차원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와 공격성은 잔혹행위와 대혼란을 초래할 무서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갈등과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시기에도 억압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며 결연히 전진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 분노와 공격성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상쇄된다.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물어뜯을 수 있다면 물어뜯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격성과 폭력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공격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일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폭력성은 한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착취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몇몇 격언을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예컨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등이다. 하지만 이런 격언들은 뼛속까지 악의적인 사람 앞에서 무참히 무너진다. 게다가 애초부터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처럼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데 능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자신을 괴롭혀달라고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유형의 격언은 바꿔야 한다. 심리 상담 과정에서 만난 내담자들 중에는 선한 사람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변의 괴롭힘을 꽤 오랜 시간 견뎌낸다. 나는 그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다름 아닌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도 말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행동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해행동 학대를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어떤 관료주의 체제든 그 안에는 수준 낮은 권위주의자가 많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권한을 과시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쓸데없는 규제와 절차를 만들어낸다. 그런 부당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부당함으로 인한 피해를 표현하면 그들의 병적인 권위의식은 제한받는다. 이렇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개개인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모두 타락한 사회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도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 때로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마음 여린 신병들이다. 신병들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보다 본인이 행한 사건 때문에 불안장애에 시달린다. 그들은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전투 상황에서 괴물처럼 반응한 뒤 자신에게 그런 폭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한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가해자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해왔을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에게 남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만난 내담자 중에는 악의적인 표정만 봐도 히스테리성 경련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공포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과부호 가정, 즉 끔찍한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모든 것이 멋진 동화 속 나라처럼 꾸며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착하고 순진하던 사람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즉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자신도 무서운 존재라서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자신도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 마음속에 묻어둔 원한을 파괴적인 욕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도 맞설 수 있고 당연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혼란과 파괴를 야기하는 능력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 중 하나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질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쁜 자세를 타고났더라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구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과 갑각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뇌 속 가장 깊숙한 곳의 서열 계산기도 당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든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진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으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줄어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장질환이나 암,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듯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양성순환고리는 효과에 효과를 더하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파괴적인 역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엄청난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하나를 얻는 데 성공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는 바로 프라이스의 법칙과 파레토 분포가 증명하는 또 하나의 희망적인 교훈이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순환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 몸짓 언어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대표적인 예다. 심리실험 참가자에게 얼굴 근육을 한 번에 하나씩 움직여 슬픈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상태를 확인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슬퍼졌다고 대답한다.
반대로 얼굴 근육을 하나씩 움직여 행복한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변화를 확인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행복해졌다고 대답한다. 감정은 대체로 몸으로 표현되고 그 표현 때문에 증폭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몸짓 언어와 같은 양성순환고리는 개인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자세가 나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소하고 자신감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신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된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무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한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한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만하다. 밑바닥은 분명히 있고 바닥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위치에서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만약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똑바로 서서 위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다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관심만 끌 뿐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다.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만약 용을 만난다면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모아둔 황금을 찾아 나선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모든 변화가 물리적 재구성이나 개념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구체화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기가 쉬운데 당신의 대화 역시 어색하게 중단되는 일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진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담해진 당신은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운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를 기억하라. 바닷가재는 3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지혜를 알고 있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나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믿으라고 말해준다. 그래야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무게와 제약에 억눌려 힘겨워하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놀랍기만 하다. 우리에게는 전기와 수돗물, 중앙난방, 무한에 가까운 계산력,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충분한 식량이 있고 심지어 사회와 자연의 운명을 고찰하는 능력도 있다.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장치들이 우리를 추위와 굶주림, 가뭄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모되고 망가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기계가 말썽 없이 잘 돌아가려면 수시로 점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원한과 증오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대부분은 고난과 실망, 상실과 부족함 속에서도 망가지지 않는다. 이건 역시 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인간이면 누구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힘겨워한다. 모두 위로받을 만하다. 도덕적으로 나약하기 그지없고 국가의 폭정과 대자연의 약탈을 견뎌야 하는 인간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어떤 동물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실존적 상황이다. 때로는 너무 가혹해서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다. 자의식 때문에 생기는 자기 경멸에는 위로와 연민이 적절한 치료약이라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과 인간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기 전에 전통과 엄청난 업적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다. 당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살펴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한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점이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모두 평생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더 비관적으로 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아니다.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아이가 원할 때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탕을 줬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한다.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도 외투를 입혀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좋겠지만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천국을 앞당기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앞에 세워놓은 심판의 화염검과 죽은 천사들에게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 없다. 목표와 방향은 넘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한 길을 걸어라.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지옥으로 추락하는 세상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에 당신 역할도 있다. 사람들에겐 은밀하고 개인적인 각자의 지옥이 있다. 먼저 당신의 지옥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면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힘겨운 삶을 사는 당신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찾아진다.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본성이 구원받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시 배운 사람답게 부끄러운 자의식을 떨쳐내고 자연스러운 자긍심과 당당한 자신감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40만 부 기념 한국어판 서문 일부. 책임에 대한 요구와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는 의외로 많은 독자의 시선을 끌었다. 책을 출간한 이후 수만 명에게 편지를 받았고 수만 명을 직접 만났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젊은 남성이었다. 그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방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지하세계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 삶의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삶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유대교나 기독교, 아브라함 계통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한국인들의 문화적 배경과는 많이 달랐을 텐데도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했기에 불안정한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성숙하고 솔직하고 용감하고 생산적이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새로운 정신적 토대를 세우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내 책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선조들의 정신과 재결합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촉발하는 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인 한국에서 내 책이 널리 읽혀서 영광스럽다. 나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존경하고 있으며 내가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책의 법칙은 처음 40개에서 시작하여 25개, 16개로 점점 줄었다가 최종적으로 12개만 남겼다고 합니다. 정해진 개수에 맞춰 분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핵심 중의 핵심만 선별한 것입니다.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전 하버드대 교수인 저자는 현재 누리는 명성에 비해 출간한 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첫 번째 저서 의미의 지도를 1985년부터 1999년까지 하루 3시간씩 규칙적으로 작업하여 1999년에 출간했는데요. 대학 교재로 사용할 만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집필기간 중 6년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최우수 교수에게 수여하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학자로서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로서의 임무에 더 몰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19년이 지난 2018년 두 번째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출간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멘토로 부상했습니다. 저 또한 저자의 책으로 내면의 성장을 경험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을 두어 번 읽었을 때부터 제가 경험한 나름의 고통이 누구나 겪는 보통의 것이며 나름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처럼 보이던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높은 경지의 인성과 지성을 갖추겠다는 다짐을 하는데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분석할 때 나만의 독특함에 집중하기보다 인간이라는 종의 보편적인 심리에 기반하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자책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를 연구한 여러 책을 읽으면서 객관적인 자기인식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서문의 일부를 낭독하며 본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부담스러운 자의식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르게 산다면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원망으로 시작해서 시샘과 복수심과 파괴적 욕망을 차례로 자극하는 피해의식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올바르게 산다면 우리가 불완전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체주의적 이념에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올바르게 산다면 지옥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12가지 법칙과 그에 관한 설명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정한 존재로서 영웅적 행위를 갈망하고 삶이 부과하는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